세금이라는 게 그래요. 돈이 다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버는 것도 있지만 내 재산을 지키는 것도 버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세금이에요. 세금은 국가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해요. 내가 1억을 벌으면 그게 온전히 내 건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세금이 세율에 따라서 만일 38%다, 40%다 그러면 40%, 4천만 원은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가져가는 걸 모르고 1억 원을 내 거니까 내가 너 일부 줄게, 너 일부 줄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 누락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세 포탈됐다고 해가지고 국세청 가만히 안 있는 겁니다. 첫째가 명의를 빌려주면 안 돼요. 경제적인 약자가 강자한테 항시 당하는 게 명의 빌려주는 겁니다. 경제적인 강자는 뒤로 빠져 있어야 되니까, 숨어 있어야 되니까 항시 경제적인 약자의 명의를 빌리고 싶어 해요. 거의 태반이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세금으로부터 숨어 있고 싶은 거예요. 세금 안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경제적인 강자는, 약자는 괜히 명의 빌려줬다가 죽을 뻔한 일들이 많아요. 실제 있는 건데 바지 사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지 사장이라는 건 명의만 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3개월이 아니면 6개월 그 정도밖에 안 써요. 왜? 또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은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이용하고 나서 중국에서 사람이 와.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따라가서 중국에서 일주일 관광하고 들어와. 그러면 아유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의 범죄 조직한테 넘겨요. 죽여달라고. 근데 그게 돈 100만 원밖에 안 되더라니까요. 왜? 내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을 없애버리면은 흔적이 안 남잖아요. 나는 숨어 있잖아요. 이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생살직권을 가진 돈이라 했잖아요, 분명히. 그러죠?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죽여버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명예신탁 증여유죄라는 게 있어요. 저게 이제 직장인들한테 요즘 많이 생기는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31살 된 대구에서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1심까지 져가지고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요즘 직장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사리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신입 직원들을 부르더래요. 몇 개월 만에. 그러면서 총무과장이라는 사람이 야 회사가 너희들한테 이 정도 해줬으면 너희들도 회사에 뭐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하면서 증권회사를 가가지고 야 너희들 명의로 좀 증권계좌 좀 털어 하더라는 거. 명의를 빌려주는 거를 누가 선뜻 좋아를 하겠어요. 근데 싫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만약 안 빌려주면 어째요? 그러면 안 좋겠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그래서 별일 없겠지 하면서 명의를 이제 증권 계좌를 터요. 그런데 회사 사장이 그 신입 직원들의 명의를 계좌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가령 이제 내 명의를 빌렸죠. 내 계좌를 가지고 10억 원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차명 주식,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그래요. 나는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수탁자고 명의를 빌려간 회사 사장은 신탁자가 돼요. 그런 걸 보고 이제 명의신탁 주식이라 하는데 이거를 세금을 안 내려고 이런 짓을 하니까 아예 세법에다가 어떻게 해버렸냐면 과태료만 때리면 되는데 아예 세금으로 때리게끔 해놔버렸어요. 증여세로. 그러면은 10억 원이 왔다 갔다 했으면 내 명의로 10억 원이 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그 세율이 보통 40% 50% 이렇게 되면은 나한테 몇억 원의 세금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3, 4억씩 나간 거예요. 신입 직원들한테.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월급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 그 평생 어떻게 갚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혼녀가 있었는데 평생에 그러면 빚쟁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체납자로서. 그래서 가거라. 그래서 약혼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싶어서 안 내면요. 체납자가 돼가 안 내면
그거를 압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떠버리고 싶은 마음에 간절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1심에서 져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3심까지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그걸 내가 해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해라. 왜? 회사 사장의 주가 조작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될 것 같다. 해서 나중에 이제 물론 그 변호사가 잘했겠지만은 2심에서 이겼다고 전화 왔고 또 3심에서 이제 자기가 이겼다, 구제됐다. 그래서 이제 큰 선물까지 가져와가지고 토끼 용궁 갔다 와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명의 안 빌려줄 거지? 그러니까 절대 안 빌려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의를 항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세금은 국가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좀 영리하잖아요. 영리하지 않으면은 좀 순둥이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요? 다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씨 굽고 나중에 이제 죽어서 염라당한테 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내가 국세청 많이 속여 먹었지. 생전에. 네? 그러면서 세금 안 냈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금 안 냈던 거는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 상속인들한테 다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세금이에요. 왜냐하면 국세청은요, 생전에는 세금이라는 거는 생전에 소득세, 증여세 뭐 이런 거고, 죽어서는 상속세예요. 국세청은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에서 길목에서 다 기다리고 있으면 생전에 그 사람이 조세를 안 내고 세금을 안 내고 그 사람을 쫓아다닐 시간이 없어요. 인력도 별로 없고. 납세자는 수천만 명인데 어떻게 쫓아다녀요. 그런데 죽음의 길목에서 다 기다리고 있으면은 생전에 세금 안 낸 만큼 재산이 더 불어날 거 아닙니까? 상속세는요, 그 중에 절반 떼가버려요. 정식으로 죽으면요, 모든 재산을 다 확인해 버립니다. 계좌까지 다 열어가지고 다 추적해 버려요. 그리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디다 썼는지 상속인들이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상속 재산에다 다 넣어가지고 오히려 더 가산세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가가 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원래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낸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국가라면은 죽어라 기다리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죠.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니까 이런 카지노 들어가가지고 카지노가 이기지 자기가 이기냐 이거예요. 사람은 착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국가가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절세를 물어보면은 생전에 그냥 그때 제때 제대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면은 저한테 핀잔을 줘요. 그게 무슨 절세 이러냐고. 맞죠? 제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멀리 못 보는 겁니다. 소탐대시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무 공무원 말도 검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애기저기 이제 뭐 요즘은 막 무료 상담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지식을 얻어가지고 축적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세무 공무원한테 와가지고 빡 닥달을 해가지고 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귀찮게 해가지고. 그러면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내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거는 진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와가지고 10분이라도 30분 상담하는데 어떻게 그걸 해주냐 이거요. 내일처럼. 그게 바쁘잖아요. 세무공무는 진짜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설령 내일처럼 한다 해도 실력들이 다 틀려요. 1년짜리 경력이 있고 20년짜리 경력이 있고 25년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이 다 틀리다.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이제 가산세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1, 2억씩 가산세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세무공무원 말 듣고 내가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데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법령의 부지는 용서 못한다. 신고는 너가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냥 상담만 해준 거예요. 공적인 견해를 국세청 입장에서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해 준 사람이 아니다고요. 기관이 하는 게 아니죠. 저는 제가 이렇게 지난 세월을 이렇게 보니까 돈에 관련된 일만 한 2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규제에서 획 하나 빼는 과정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규제에서 획 하나 빼면 어떻게 됩니까? 구제잖아요. 네.
근데 규제는 누구나가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잘해요. 근데 회관나 빼는 거는 쉽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규제가 좋지 구제가 좋습니까? 왜? 규제는 사람이 아쉬워해요. 근데 구제는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힘들어요. 매달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제해 준다면서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무료로 하면은요 그거를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남을 위한다는 것이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도 마음이라도 그렇게 냈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마음이라도 내봤다는 그 자체가. 구제 마인드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법무과장 시절에 문 밖을 나가다가 우연히 할머니라고 부딪혔어요. 그 할머니는 다리를 쩔룩쩔룩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집을 팔았대요. 그러면 그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체납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채무가 승계가 돼가지고 체납자가 된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한테는 손녀가 한 달에 5만 원씩 해줘요. 용돈을 줘요. 그게 모은 게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금에 3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체납자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사후관리를 하다가 재산이 있네 하면서 압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나 이 돈 없으면은 나 굶어 죽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 직원 입장에서는 법대로 한 거예요. 왜? 체납자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저희 법무과가 구제 역할을 했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그런지 법무과 한번 가보시라고. 그러면 뭔가가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가 가장 실력 있고 구제 마인드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답을 한번 우리가 이 사건을 보자 했더니 불과 30분 만에 답을 가져와요. 왜? 개정 후에 법을 적용을 하면 그거를 압류하는 게 맞는데 개정 전, 그러니까 양도 당시에 법을 적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양도 당시, 그러면 결손 처분을 했는데 재산이 없으니까 일단 결손 처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존재했던 재산만 압류가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존재했던 재산이고 새로운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 마인드만 있으면 보면은 내일처럼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구제를 하려면 이렇게 실력이 있어야 된다. 법리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구제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쌓는 복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 구제 속에.